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를 맡은 은유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원래 상담소는 이렇게 타로 부스처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조금 주변이 어수선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만들어 보아요. 지금 글쓰기에다 관심이 있으시고, 그쵸? 글 쓰는 거에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글쓰기에 대해서 무슨 척척 박사처럼 뭐를 막 이렇게 정답이나 그런 걸 제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글을 쓰고 이제 책을 그동안 글쓰기 책 2권을 포함해서 이제 단행본 책을 한 10권 정도 이렇게 세상에 펴내고 하면서 또 글쓰기 수업을 제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벌써 이제 12년 정도 됐는데, 그런 누적된 경험에 의해서 거쳤던 시행착오 이런 걸 토대로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화주 북소리 제안을 받고 일방향의 강연이 아니라 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글쓰기 고민은 다 제각각이니까 저 혼자 막 이야기만 하고 가면 좀 공허하더라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쌍방향 소통하는 자리를 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련된 자리고요. 그래서 오늘 1시간 저희에게 주어졌는데, 일단 저는 저 사전 질문 받은 것도 있긴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셔야 돼요. 네, 1인 1발언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글쓰기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하신 거 있는 분들 얘기해 보실래요? 인터뷰 글을 제가 이제 책을 낸 것 중에 인터뷰집이 있어요. 저 르뽀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장 실습생의 그 죽음을 다룬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란 책과 또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이야기를 담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 뭐 책 만드는 출판인들 담은 출판하는 마음 등등이 있는데, 인터뷰는 섭외가 반이죠, 정말. 근데 저 같은 그런 작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이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출판사 편집자들에게 의뢰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보는데 편집자들이 같이 찾아줬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같은 경우는 그 동준이라는 한 아이의 죽음을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르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준이 어머님한테 연락처를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수소문했지? 아는 기자한테 물어봐서 그 수소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메일을 드려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메일을 드리거나 뭐 해가지고, 메일이 나아요. 전화는 설명을 하다 보면 말이 엉킬 수도 있고 좀 일목요연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받으시는 분도, 섭외 받으시는 분도 메일을 받아야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렇게 차분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섭외를 하고요. 인터뷰 하실 분들은 요즘은 사실 인터뷰하는 게 섭외가 좀 편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SNS를 다들 많이 하니까 거기 SNS 계정을 통해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1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중요한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합니다. 책을 읽는 게 이제 읽고 나면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고, 그게 이제 내 글쓰기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정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가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 사전 질문지에
이제 읽기와 쓰기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어요. 우선 글을 잘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제가 그 질문부터 이제 답변을 해드리면 저는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언어가 나오는 일이잖아요. 내 생각과 경험이 이제 숙성돼가지고 언어로 나오는 일인데 그 표현이나 어떤 그 사고하는 힘 같은 거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도 있게 되잖아요. 원리상. 그래서 저는 글 쓰는 작가가 읽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활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실 글쓰기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좀 우리가 뭐를 좋아할 때 이유가 없잖아요. 맹목적으로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저는 책도 그렇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책 읽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근데 무작정 권수를 늘려서 많이 읽기보다는 저는 삶에서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 질문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덜 빨리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의 순간 기억력이 6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 읽을 때 어머머 맞아 막 별표 치고 막 밑줄 긋고 하는데 덮고 나면 뭐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나마 좀 기억이 나는 경우는 뭐냐면은 내가 풀고 싶은 질문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친한 친구와 좀 멀어졌다. 그럼 우정이란 뭐냐? 누구를 잘 안다는 게 뭐냐? 내가 그 친구의 모든 걸 알고 우리가 되게 10년 지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사소한 일로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지? 뭐 이런 거. 또 혹은 뭐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으로 인해 떠나보냈을 때 산다는 게 뭐냐? 막 이런 질문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낳고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면서 내 삶은 어디 있는 거냐? 그것이 저한테 되게 큰 화두였거든요. 내가 엄마 노릇이 싫은 건 아닌데 엄마 노릇과 내 삶을 병행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저 안에 이렇게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되게 풀고 싶은 질문 같은 것이 있을 때 그 책을 읽으면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저한테 읽히는 거예요. 모든 책들이. 그랬을 때 그렇게 뭔가 정답처럼 보이는 것들에 밑줄을 쳐서 별표를 해두고 책을 한 권 다 읽잖아요. 그러면 다시 펴가지고 정리를 좀 해요. 손으로 쓰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손이 좀 아파서 제가 타이핑을 해요. 타이핑을 하면 이렇게 출력하면 보통 한 6, 7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걔를 다시 읽어요. 하나하나 음미를 해보는 거죠. 내가 이걸 왜 좋아했지?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사후적으로 의미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이 왜 좋았지?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좀 찬찬히 생각해보는 게 저는 본격 독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한번 훑는 느낌으로 읽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성과 감각을 이용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읽고 그래서 그걸 저는 좀 여러 번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발췌한 문장 안에 또 밑줄을 치고 또 별표를 하고 어떤 거는 내가 이거 필사했는데 별로 안 와닿는 문장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걔네 빼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러 번 들여다보고 곱씹어서 좀 소화시켜야 그게 내 것이 조금 돼서 글 쓸 때 생각이 나요. 그냥 한 번 읽어서 생각나는 건 거의 천재? 네. 그래서 여러 번 읽고 어떻게 보면 좀 외워질 때까지 입으로도 말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글 쓸 때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글을 인용해야지 혹은 참조해야지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테마의 글이 있잖아요. 가령 제가 뭐 가사노동의 어려움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언젠간 그런 책을 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글을 쓰다가 그 책을 다시 찾아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책에는 그거를 이제 이거였지 해서 이제 뭐 내 문장을 좀 다듬기도 하고, 예, 그 문장을 다른 식으로 단어를 바꿔서 활용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수공의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글쓰기도. 그래서 한 번 읽었다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는 절대 않는다. 그리고 책 읽기는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뮤지션이 음악 안 듣는 뮤지션은 없잖아요. 내가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매니아인데 영화 안 보는 영화 감독 없단 말이에요. 책도 마찬가지. 근데 책을 많이 읽었다고 다 글을 잘 쓰는 건 아니다. 근데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다 책을 많이 본다. 이 차이가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문제의식, 자기가 삶에서 풀고 싶은 질문이 있는 게 저는 창작자와 창작자 아닌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단편 소설을 쓰시는데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겠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럽다. 그쵸. 부끄럽습니다. 저도 글 쓰는 게 진짜 늘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글을 이제 단행본은 사실 독자들이 이렇게 돈 주고 사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행본은 좀 덜 부끄러운데 신문에 쓰는 글이 저는 항상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확 유포가 되니까. 그래서 글 쓰고 잘 안 찾아봐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글 쓸 때는 항상 두 마음이 다투죠. 내 글을 사람들이 많이 봐줬으면,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네, 그 두 마음이 늘 다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봐주는 게 좋죠. 네, 힘들게 썼고, 어쨌든 세상에 내가 건네는 말이 나의 글이니까. 그래서 질문을 두 개로 좀 나눠보면, 내가 글을 썼는데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겠다, 객관화가 안 된다 했을 때는 믿을 만한 좀 동료? 같이 글을 쓰는 친구나 아니면 꼭 글을 쓰지 않아도 좀 책 읽는 거 좋아하는 믿을 만한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냥 보여주지 말고 소감을 말해봐. 그러면 뭐 잘 썼어? 뭐 상처 주기 싫으니까 우리 착해가지고 잘 썼어 뭐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물어봐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글을 잘 썼다라는 건 뭐냐면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글이거든요. 근데 이 글이 뭐 너무 쉬워서 맹맹한 글이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글이라는 거는 전달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대단한 실험 예술 하실 거 아니면 어쨌든 독자가 읽고 이해가 돼야 되죠. 조금 더 꼼꼼히 읽고 싶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읽더라도 그래서 저는 잘 쓴 글은 뺄 문장이 없는 글, 못 쓴 글은 너무 뭐가 되게 멋부리고 뭔가 장황한데 이해가 안 되는 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 독자라고 할게요. 편의상 친구 1차 독자한테 내 글을 보여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해줘.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피드백을 받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고 합평을 하는데 모두가 모여서 이제 글 한 편을 읽고 서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그럴 때 비판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못 하잖아요. 어떻게 막 잘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비판하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문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다 물어봐요. 이때 왜 갑자기 집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뭐 이제 라든가 개연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걸 물어봐 주는 게 저는 제일 좋은 피드백인 것 같아요. 글 쓸 때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소설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쓰는 논픽션의 경우도 글 쓰는 나와 이 지면에 있는 나는 되게 다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글 바깥에 있는 나는 내 경험, 배경,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알고 있는 나예요. 근데 글 안에 있는 나는 그 정보가 다 들어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설득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다 설명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안에서 개연성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열쇠와 자물쇠가 글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1차 독자에게 보여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뭔지 짚어달라고 하고 없다고 하면 뭐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인 것 같아 어느 부분이 제일 좋았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잖아요. 글에는 항상 그래서 그게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 사실 이거는 이제 출판을 하게 되면 편집자들이 이런 일을 해주죠. 네, 그래서 일단 친구한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끄러워서 세상에 못 내놓겠다. 네, 진짜 이게 언제쯤 안 부끄러워질지 저도 되게 네, 고민인데 일단 내놓아서 저는 좀 담력을 기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세상에 내놓아서 우리 그냥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고요. 제가 자주 생각하는 거 뭐냐면은 나는 너무 부끄러운데 남은 내 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의식을 버려라. 글 하나, 책 한 권 세상에 나와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그렇게 생각한 마음이 좀 편해요. 내 글 나한테나 중요하지. 내 인생 나나 재밌지. 남들은 관심 없어요, 사실. 관심 있어도 그때뿐이에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한테는 너무 뭐 가령 상처고 나한테는 너무 치부일 수도 있고 부끄럽고 그래서 망설여지지만 쓰고 나면 비슷해요. 그냥 남들한테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 그 중에 누군가 공감하면 그분이 이제 독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주인공 의식을 버려야 된다. 세상이 모두 나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주인공 의식을 일단 버려야 내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무관심이라면 무관심,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거에 일희일비하고 독자가 뭐 좀 좋아해줬다고 내가 글 쓰고 뭐 댓글 하나도 안 달렸다고 뭐 안 쓰고 이러면은 안 되죠. 독자와 소통을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글을 쓰거나 안 쓰는 원인이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용기 있게 쓰시고 이제 주인공 의식 버리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글을 계속 쓸 거니까 다음에 더 잘 쓰면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돼요. 이 글은 내가 앞으로 쓰게 될 여러 글 중에 한 편이지 여기에만 너무 얽매여 있어도 안 되거든요. 한 편 한 편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여기에 너무 정신을 다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썼으면 좀 의연하게 세상에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네, 또 다음 작업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글 쓰기가 좀 어려운 게 시작과 끝이 없는 일이라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끝내야 좋은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완성이 어딘지도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예, 거기서 이제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내려놓는 용기가 또 필요합니다. 네. 원래는 제가 글 쓰려고 지은 이름은 아니고요. 읽는 독서 세미나에서 우리 서로 뭐 나이나 성별이나 뭐 직업이나 뭐 종교나 여러 정체성 다 떼고 존재로 만나자 이래서 이름 아니고 닉네임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은 이름이 은유고요. 메타포 은유법 내 마음은 호수다 할 때 그 은유로 지었고 그때 은유적인 표현이 이제 아름다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은유라고 그냥 되게 충동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짓고 그 초기에는 좀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웃음을 샀습니다. 유치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동생은 지균이야 막 이런 아재 개그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읽는 사람에서 쓰는 사람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은유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게 됐고요. 여기 이제 책 내고 싶은 분도 계시고 뭐 글은 다 관심이 있어서 왔을 텐데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은 글을 쓰게 하는 어떤 외적인 장치들
계기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글 쓰는 건 힘드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 앉아서 막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게 몸도 신체도 되게 경직이 되고 정신도 되게 혹사당하는 일이라 이제 좀 힘든데 그러니까 편하고 싶으니까 이제 안 쓰고 싶은데 저는 닉네임을 지어보는 것도 내 필명을 지어보는 것도 글을 쓰게 하는 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이름이 보통 자신들의 보호자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게 시대의 어떤 것들 반영하거든요. 이름도 유행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에 무슨 자로 끝나는 이름 많고, 제 원래 이름은 지영인데, 김지영인데 심지어. 네. 그 되게 많은 보편적인 80년대생 이름이라 82년생 김지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는 나의 욕망과 의지보다는 나의 윗세대, 부모님 세대의 욕망과 의지가 반영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가를 생각해서 닉네임을 지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글을 쓸 때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설명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어로. 그래서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아주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좋았던 닉네임은 어떤 분 스위밍은 아니고 수영이란 이름 닉네임 지었는데 필명 왜 지었냐 했더니 엄마 이름이 수영이었고 나는 엄마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 그래서 뭐 필명 지은 경우도 있고 뭐 은지라는 분은 원래 이름이 지은인데 앞으로 모든 걸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싶다. 그래서 은지로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어쨌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언어화하는 작업이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깨알 재미로 해보실 거 권해드립니다. 글 고치기 우리가 퇴고라고 하죠. 퇴고인데 저는 글 쓰는 거는 사실 초고는 다 너무 형편없어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사람들도 초고를 썼을 때 초고에서 만족했다는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고는 너무나 부끄럽고 누가 볼까 두려운 굉장히 엉성하고 엉성한 글이죠. 그래서 초고는 절대 글이 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업적으로 출판된 글은 다 퇴고를 많이 거친 글이고요. 퇴고를 몇 번 하느냐는 작가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거는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4 2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쓰는데 뭐 10시간이 걸린다 가정을 했을 때 초고를 뭐 5시간 쓰면 퇴고를 5시간 혹은 뭐 4대6 이렇게 해서 처음에 글을 막 쓰면 글이 이상해요. 논증도 없고 여기서 한 말 여기서 또 하고 뭐 여기서 한 얘기랑 여기서 한 얘기가 다르기도 하고 글이 3000% 빠지기도 하고 뭐에 대한 글이었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글을 고치면서 초고를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지? 나는 이 글을 왜 쓰려고 했지? 질문하면서 뺄 거 빼고 필요한 정보도 넣어주고 사례도 넣어주면서 계속 고쳐서 고쳐야 글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고치냐? 글을 너무 주물러가지고 더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글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퇴고지옥이라고 불러요. 퇴고를 너무 하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경험을 글을 빨리 포기하지 않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겠다 했을 때 저도 퇴고를 다 했는데 이 글이 내가 보기에는 다 담긴 것 같은데 남들도 그런지 모르겠다, 읽힐 만한 글인지 모르겠다 할 때는 보여줘요, 친구한테. 그래서 이상한 데 없냐 네, 뭐 미진한 데 없는지 무슨 글인지 알겠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와요. 근데 퇴고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퇴고할 때 핵심은 없어도 되는 거 빼는 거. 군더더기가 많으면 글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빼는 거. 가령 어떤 분이 제가 최근에 이제 글쓰기 수업한 걸 예를 들어보면 그 어떤 글이 내가 초등학교 때 전학을 많이 간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친구 사귀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야기가 한 단락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아버지 직업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뒤에 나오는 건 안정된 집에 대한, 안정된 환경과 안전한 집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요. 그게 주제예요. 근데 앞에 전학 이야기는 그런 필요가 없어요. 전학을 해서 내가 유년기에 친구를 많이 못 사귀고 성장기에 힘들었던 이야기는 다른 글감이에요. 그럼 집에 대한 이야기로만 해야지 퇴고할 때 그런 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테마 주제가 있어야 되고, 분명히 나한테는 연결된 거지만 독자한테는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덜어내고 집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전학을 많이 다닌 것랑 집이랑 긴밀하지만 그래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퇴고할 때 그런 거 버리는 거예요. 상관없는 것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좋아하는 일도 직업이 되면 좀 힘들어지는 게 있죠. 보도자료랑 보고서를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기능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반복 노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좀 재밌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만약에 내 창의성이나 이런 게 좀 가미가 될 수 있다면 부담되지만 좀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 것이고, 제가 글쓰기 수업하는데도 직업, 이렇게 홍보실 직원, 뭐 기자, 뭐 그런 직업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오는데, 방송 작가들, 그러니까 정작 매일 글은 쓰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한 번도 쓰지 못했다. 그래서 내 얘기를 쓰고 싶어서 글쓰기 배우러 온다.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이야기 쓰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글쎄요, 막 어느 계기적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글을 좀 늦게 쓰기 시작한, 직업으로서의 글쓰기는 늦게 시작한 편이고 35살에 프리랜서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직업은 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글쓰기와 내가 쓰고 싶은 글쓰기와 투트랙으로 글을 썼어요. 제가 쓰고 싶은 글은 블로그에 이제 써서 올렸고요. 좋아했다는 느낌을 갖기도 전에 제가 쓰고 있었는데, 왜 썼냐면은 좀 답답해서 많이 썼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맨날 화가 나고 힘들고, 내가 글에서는 되게 아름다운 거를 많이 읽고 삶이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훌륭한 문장들을 보는데, 내 현실은 너무 악다구니 쓰는 것 같고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읽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가 있어서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더 잘해주고 싶고, 내 몸은 너무 힘들고, 나한테 주어진 책임은 너무 많고, 하루는 24시간이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불화하는 여러 것들, 충돌하는 것들. 그래서 글을 쓰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삶에 화가 나지? 뭐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보면서 제 고통과 삶의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쓰고 나니까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저의 태도가 바뀌는 게 왜 그러냐면은 글을 쓰니까 구조의 문제를 좀 보게 돼요. 글을 안 쓸 때는 내 감정에 되게 좀 사로잡혀 있었다면 글을 쓰면 좀 더 생각을 좀 더 붙들고 있게 되잖아요. 글을 쓰면. 그랬을 때 좀 다른 출구가 보이는 느낌? 그래서 같은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 더 갖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쓰고 났더니 좀 내가 삶에서 예전에는 다 잘하려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용을 쓰면서 주변을 되게 이렇게 폐허를 만들었다면 네, 지금은 글을 쓰고 나니까 내 상황이 좀 객관적으로 보이고 지켜야 될 것과 포기해야 될 것들이 좀 구분이 되면서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저를 계속 쓰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가 되게 좋구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붙들고 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쓰기의 말들이란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글을 쓰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안 쓰고 있어도 현실이 좀 고통스럽잖아요. 두 개 다 고통스러운데 안 쓰는 게 더 힘들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래도 고통스럽고 저래도 고통스러워. 근데 글 쓰고 있으면 조금 현실의 문제를 잊게 돼요. 왜냐면 여기 이게 붙들어 있으니까. 네, 뭐 가만히 있으면, 제가 프리랜서로 오래 일을 해가지고 수입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다음 달에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글 쓰고 있으면 그런 고민을 못 해요. 왜냐면 여기 이게 맞춤법이 맞나? 막 그거 찾아보고 네, 글 쓰면 시간 잘 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뭐 고민이나 이런 거로부터도 사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적절한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붙들려 있게 되진 않고, 그래서 저한테 되게 좋은 자신과의 대화 였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누가 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인간이. 근데 나도 내 마음 잘 모르면 남들은 당연히 못 알아주죠. 그래서 글을 쓰는 일은 저한테 제가 제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걸 지키고 싶구나 라는 걸 좀 확인하니까 그게 좀 기뻤던 것 같아요. 즐겁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되게 치열하고 이제 복잡하게 나한테는 어떤 절실한 어떤 문제가 문장으로 표현하면 너무 평범해져요. 그래서 글 쓸 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초라해지지? 분명히 내 안에선 좀 더 격동이 있었는데 표현하고 나면 되게 초라해지고 평범하고 개성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랬을 때 단어를 바꿔보기도 하고, 이게 진짜 내 감정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뭐 아역 배우들이 막 6개? 뭐 슬프다, 기쁘다, 뭐 화난다, 아역 배우들한테 감정을 이렇게 배울 때 6가지를 설명해 준대요. 근데 저는 제가 글 쓸 때 항상 좀 아역 배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초고를 쓰고 나면.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붙들어야죠. 글을 쓰고 나는데 전체적으로 벙벙하고 평이해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퇴고할 때 그거 고치는 거예요. 서두도 바꿔보고, 문장도 너무 길게 늘어지면, 여기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긴 문장이 계속 나오면 지루하거든요. 길게 짧게 길게 이렇게 변주도 줘보고, 뭐 그거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마음이 맞나? 조금 더 다른 표현이 없을까? 뭐 기다림이 막막했다, 그런 표현은 너무 평이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 외출 많이 못하고 택시 기사님들이 힘들었잖아요. 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한 번은 한 3만 원 정도 택시 요금이 나오는 택시를 탔더니, 장거리 한번 갔더니 기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가자고 했더니. 그래서 기사님 요즘 손님 많이 없어서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제 부산에 갔을 텐데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바닷가에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 기분이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좋았거든요. 바닷가에 사는 기사님만 저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절실하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보자는 마음으로 문장 하나하나를 의심하면서 좀 바꿔주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저희 확인 글에는 엄마가 이제 갑자기 암에 걸려서 내가 자취하는 집에 지방에 계시는데 와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원룸이 9평인데 되게 좁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막 좁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조금 익숙해지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 그 방이. 엄마가 아파서 슬픈 것과 별개로 답답한 건 답답한 거잖아요. 근데 답답함을 느끼는 내가 너무 나쁜 딸인 것 같지만 답답하니까 쓴 거죠. 자고 일어날 때마다 방이 좁아진 느낌이었다. 멋낸 문장 아닌데 굉장히 정확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 느낌에 굉장히 집중하면 고유한 표현들이 나오고,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사회학, 그러니까 이론서도 되게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정의된 문장을 많이 봐서 좀 감정이나 이런 걸 명료하게 구조의 문제를 좀 표현해보는 거를 많이 해야 되죠. 우리의 감정의 기원은 다 사회 구조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가 되게 치이는 느낌을 받는 것은 한국 사회가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가부장제에서 모성 이데올로기가 되게 강하게 작동하니까 육아할 때 힘들거든요. 좋은 엄마가 되려면 3살까지는 키워야 된다는데, 나는 내일도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그렇게 죄의식 안 갖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이론서를 보는 것도 저는 자기의 언어를 좀 단단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내 인식이 확장되지 못하고 되게 어디에 갇혀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이제 그건 다 안 거지. 한번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은 글 쓰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순조로운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이게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가 조금씩 나아지려는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럴 때는 저는 환경과 관계를 바꿔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독서 모임을, 동네 책방 모임을 나가본다든가, 그래서 사람은 사람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만 읽으면 늘 읽던 책만 읽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만난 그 경험과 관계라는 것이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다른 글쓰기 모임을 나가본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을 곳을 가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독서를 본다든가 독서 패턴을 좀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파구를 찾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인터뷰 질문도 해주셨는데, 제가 인터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도 인터뷰를 정말 즐겁게 하고 이랬는데, 한 3년 지나니까 누구를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새로운 자극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끊어야 되겠다 네,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인터뷰한 분 중에 탤런트 최구람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구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우는 하얀 도화지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어떤 역할도 역할의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최구람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지금 글자가 많은 신문지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괴롭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갇힌 느낌이 드시는 거죠. 그 표현도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제 심정이 딱 그랬어요. 최구람 선생님 인터뷰할 때. 선생님 저도 제 글쓰기가 뭐에 갇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뷰 좀 끊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안 하는 것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중단.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뭘 하지만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를 매일 비슷한 걸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 때 살지만 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뭘 동호 반복을 하고 있다면 하지만 하지 않는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안 하고 견디는 것도 저는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끊고 안 하고 있다가 좀 다른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는 그때 이제 제 글쓰기 수업에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라고 성폭력 피해자들 지원해주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글쓰기 수업 해보고 좋다 이래서 피해 여성들과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해봐라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줬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한 번도 생각해본 일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성폭력 피해를 미투 이전이거든요. 2013년이니까 저한테는 갑자기 나보고 너 에베레스트산 가봐 이런 것처럼 나 등산 무서운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의외의 어떤 제안이 온 건데,
한번 도전 삼아 공부하면서 했고, 그게 저한테 좀 다른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좀 다른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쓰는 돈이 달라져요. 돈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나 달라지고 싶어 할 때 사람이 바뀐다는 게 뭘까? 저는 인간관계 바뀌는 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시는 거. 요즘은 동네 책방 같은 데 이제 많으니까 그런데 한번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거에 읽기 모임이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쓱 가보시면 새로운 자극이 될 겁니다.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갑자기 사람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변해서도 안 되고 살아야 되잖아요. 삶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강연을 오전에 도서관 이런 데 가면 이제 아이 키우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이 글 잘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작가님 자녀분 있으신데 글쓰기 교육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약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한테 글 쓰라는 이야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안 한 것도 좀 있지만 바빠서 못한 것도 있고요. 애들 얼굴 보면 이제 밥 해주기 바쁘니까 이렇게 책을 읽어라, 글을 써라, 그걸 쓴 걸 봐주고 이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제 생각은 글은 쓰고 싶을 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 글을 누가 본다고 생각하면 저는 활발하게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가받는 장에 자기 글이 너무 빨리 노출되는 거는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 쓰는 일이 자기 목소리를 찾는 일인데 우리 막 검사받고 평가하고 이러잖아요. 제도교육에서 수행평가도 하고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에 내 목소리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성의 목소리에 길들여지는 거지 자기 창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가받지 않고 혼자 쓰는 시간을 많이 주면 좋은데 또 요즘에 아이들이 바쁘거든요. 배우는 것도 많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한테 검사받지 않고 평가받지 않고 글을 쓴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창의적이고.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도 한 아이를 진실한 인간으로 길러내는데 글쓰기가 중요하다. 글쓰기 책도 이제 이호덕 선생님 많이 내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지만 이호덕 선생님이 시골에서 아이들 가르쳤단 말이에요. 도시에서 이 학원에 노출된 아이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글쓰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시간 확보예요. 시간에 쫓기면 절대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표면보다 이면으로 들어가려면 좀 시간이 들여야지 더 밑으로 생각의 심연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쁘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려면 일단 시간 확보가 1번이에요. 제 생각에는. 책 읽고 막 이것도 좋지만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두 시간을 비워놓으면 또 이게 또 쫓겨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4시간, 여기 그 질문도 있었는데 한 번에 몇 시간 쓰시나요? 최소 3, 4시간은 앉아서 쓰셔야죠. 물론 화장실을 갔다 오셔도 되는데 네, 그 글쓰기에 시간을 통으로 좀 비워놓으시는 게 저는 1번이에요. 뭐에 쫓기면 생각 절대 안 나요. 나 이거 빨리 하고 학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막 쓰고 가버리게 되니까 한가져야 돼요. 좀.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들이 제일 힘든 게 글쓰기예요. 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보장되지 않아요. 내가 그 시간에 뜨개질하면 목도리 한 칸을 뜨고 영어 단어를 외우면 100단어를 외울 수 있는데 글쓰기라는 건 내가 시간을 들였다고 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실패라고 말해요. 망했다.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사고에 계산법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글쓰기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안 쓰고도 살았는데 이제 이러면서 막 안 쓰게 되죠. 그래서 글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지만 막상 쓰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많이 피폐해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어 하는데 글 쓸 때마저도 그런 계산의 논리로 내 이 시간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그 쳇바퀴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본주의 속도에서 내가 좀 한 발 물러나서 나와 사려 깊게 생각하고 대화하는 시간이다. 되게 무쓸모하게 나는 이 시간을 그냥 그렇게 나와 보내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먹어야 저는 꾸준히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네. 왜냐면 우리가 나를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모두. 그게 나중에 내가 확 이제 힘들고 이랬을 때 몸에 이상도 나타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상담도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 글쓰기 수업하면 상담보다 싸서 왔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상담이 비싸다고. 시간에 막 8만 원? 10만 원? 네. 어쨌든 이건 셀프 상담의 그 역할이 있어요. 글쓰기는 확실히. 그래서 우리 최연소 지금 수강하시는 네, 관객분 9살 미래의 작가. 글 쓰면 작가죠. 네, 그래서 좀 글 쓰는 날을 하루 잡아서 좀 편안하게 쓰고 그리고 글쓰기를 너무 빨리 시작하지 말라는 말은 박완서 작가님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20살에 뭐 이렇게 많이 시작하는데 박완서 작가님도 40살에 시작하셨고 글쓰기는 경험이 다 미천이 된다. 그래서 뭐든지 저는 글 쓰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게 의미 부여하는 일이 글쓰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경험을 해서 글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쓰면서 무가치해 보였던 것들에도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천지가 글감이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해보고 너무 막 뭘 단기 승부 보려고 목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르포 작업 같은 거 할 때 이웃의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쓰는 것도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인지, 그쵸. 전태일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마르크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일 중에 나와 무관한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고, 나에게 일어난 일은 시차를 두고 누군가에게도 일어난다. 우리가 뭐, 한국이 워낙,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청소년 자살률도 높고, 남녀 임금격차도 성별 임금격차도 제일 많고 뭐 OECD 국가 중에 1위인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불명예스러운. 그랬을 때 누군가 얘기를 들었을 때 저거 나도 그랬는데 하는 게 늘 있게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줄도 몰랐던 내 감정이나 나의 어떤 경험들이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그러니까 무의식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떠올라요. 나도 그랬지. 내가 이때 이래서 슬펐지. 맞아, 나 까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무관하고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인터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 노동자들의 자식들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체류 자격, 그러니까 학교는 다닐 수 있는데 그 주민등록증 번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존재 증명이 어려운 거. 학교 들어가면 학교 홈페이지 가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있는 건데 행정 서류상 내가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유령인 거나 마찬가지였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의 설명되지 않은 어떤 감정들, 어떤 시기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나도 그때 그랬지. 뭐 이렇게. 그래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 현장 실습생, 그러니까 특성화고에 다니는 아이들이 고3 때 어떤 그 업체에 실습을 나가잖아요. 거기서 일하다가 직장 내 게으름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의 그 이야기를 담은 르포예요. 근데 제가 그거 갖고 북콘서트를 하면, 저는 사실 그 책을 쓸 때 어떤 작은 한 청소년 노동자의 죽음인데 이 책을 누가 읽을까, 뭐 사실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니까 쓰지만 좀 회의적이었고 기대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북콘서트 가면은 눈물 흘리시는 20, 30대 여성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 또래의 분들은, 독자분들은 눈물 흘리면 이제 자식 생각나서 운다 이러시는데, 젊은 여성들이 울면, 어떤 일 때문에 이제 마음이 이렇게 슬프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회사 다니면서 동준이 같은 선택을 하고 싶었다 되게. 근데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직장 생활은 원래 힘들어 이렇게 말하고 설명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동준이 그 아이, 고인이 된 그 아이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무관한 이야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는 게 사실 상상력이죠. 상상력이 뭐 우주로 막 뭐 로켓 발사하고 뭐 화성을 떠올리는 게 상상력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겪는 고통을 우리가 나랑 연결될 수 있는 게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공감 능력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자아가 이제 커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안에 타인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저는 글 쓸 때 그만큼 내 그 레이더에 걸리는 것도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건 되게 중요하다. 저도 르뽀 좋아해요. 그래서 네, 뭐 글 쓸 때 이렇게 뭐 질문이 영감을 어디서 얻느냐 뭐 하는데, 저는 정말 경험하면서 목욕탕에서 뭐 옆에 아주머니들이 떠드는 이야기도 저한테 글을 쓰고 싶은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왜 이야기가 되냐면은, 제가 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몇 개 이렇게 말풍선처럼 떠 있거든요. 그거랑 닿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글감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마을버스 뭐 기사님 이야기, 시장 아주머니 이야기. 그래서 내가 뭘까를 늘 생각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루틴 이런 거는 자기 상황과 처지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하고 싶어도 애들 밥 해줘야 돼서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조건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글쓰기 이제 시작이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첫 문장 어떻게 쓰냐. 근데 첫 문장을 너무 잘 쓰려고 하면 어렵고, 첫 문장은 나중에 바꿔주면 된다. 첫 문장에는 물론 글의 그 방향과 주제의식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으로 쓰고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거기 너무 붙들려 있게 돼요. 그리고 통계상 경험상 첫 문단은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시간 들이지 마시고 쭉 쓴 다음에 첫 문장은 나중에 바꿔준다. 좀 다듬어서 퇴고할 때 이제 선택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추상적인 단어로 문장을 쓰면 글이 잘 진도가 안 나가요. 나는 아이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난 학교 생활이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 얘기만 계속 써야 돼요. 그것보다 팩트 위주로 어떤 상황에서 글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글이 쭉 흘러가면서 어떤 생각에 이르게 돼요. 감정을 쓰려고 하지 말고 행위를 써라. 행위를 쭉 재구성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의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단어가 많은 멋부린 문장을 쓰지 마시고, 네, 단단한 팩트로 된 문장을 많이 쓰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부터 논픽션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철학책이나 이론서 읽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다른 거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철학 읽고 시 읽고 소설은 맨날 순서가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책들을 읽어야 되니까 르포 읽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읽는 걸 쓰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장르, 시는 저는 못 쓸 것 같고 소설도 그렇고, 제가 일단 좋아하는 어떤 장르의 글을 쓰게 될 것 같고, 저는 막 내가 죽기 전에 이거 써야지 하는 거는 특별히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절실하게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은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글쓰기 활동가라고 저 스스로 불렀다가 이제 활동가 뺐는데, 왜냐면 활동가라고 하기엔 너무 하는 일이 또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는 글이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데 방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막 문학의 창작훈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제가 알리는 전달하는 목소리들이 조금 더 세상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 사명감, 작은 사명감 갖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쓰고 싶은 건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뭐 쓰겠죠? 제가 뭘 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뭘 막 계획을 세우진 않아요. 저는 항상 오늘만 산다 주의입니다. 네, 오늘 예, 상담소 잘했으니까 이제 네, 오늘도 보람차게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